예, 11주차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토콜로서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피지컬 레이어는 그 링크 레이어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가 뭐 이더넷이거나, 그 다음에 뭐 LTE이거나, 또는 뭐 와이파이거나, 여기에 따라서 이 피지컬 레이어가 다 달라집니다. 피지컬 레이어가. 거기 맞춰가지고 피지컬 레이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링크 레이어의 종류는 그 링크의 종류의 개수만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 레이어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IP 레이어로 공부를 했죠. IP 레이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버전으로 달라지는데요. 버전 4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는 버전 6가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는 형식으로 달라지는 거지, 그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요.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에 따라서 TCP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보통 컨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UDP 서비스가 있습니다.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즉 IP 레이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만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해주는 그것을 이제 UDP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이제 그 두 가지밖에 없죠. TCP 또는 UDP. 그렇지만은 통신의 그 방식을 결정하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도 있고요, 암호화폐들도 있고요, 뭐 상당히 많습니다. 우버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 택시 타는 우버, 카카오 택시도 있고요, 뭐 내비게이션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 은행들도 다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고 있고, 대학도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은 무진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이제 그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킹을 가르치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통신은 그 서킷 스위칭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느냐, 그러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 데이터 통신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인터넷 중심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 통신은 이 범주에서 가르칩니다. 이 범주에서 가르치는데 보통 데이터 통신은 이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가르치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 통신이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요. 대학에서 데이터 통신. 그러면 컴퓨터 네트워킹은 뭐냐? 물론 이 전체가 컴퓨터 네트워킹이죠. 그렇지만은 주로 이게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때 링크 레이어 쪽에서 무선 파트만, 여러분들이 배운 그 LTE, 와이파이 중심으로 배웠죠. 그것만 링크 레이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 이거 커버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커버합니다. 이거는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커버가 완전히 돼요. 커뮤니티 네트워킹에서.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컴퓨터 네트워킹 범주에 들어가지만은 이거를 떼서 이 위쪽 부분을 떼 가지고 네트워크 응용이라 그래서 한때는 강의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응용. 그래서 여러분 선배한테는 뭐 스카이프 같은 거요. 이런 프로토콜들을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네트워킹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제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네트워킹을 통해서 웹이 어떤 프로토콜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 동작하느냐 하면은 HTTP로 동작합니다. HTTP로 동작하는데, 이거의 동작 원리를 웹서버라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현해 보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수행했는데 사실은 이거가 상당히 부족해요. 웹서버 구현해 보는 걸로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웹서버 로직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프론트 엔드라 그래서 프론트 엔드 유저와의 그 관계를 처리해주는 프론트 엔드 파트와, 그 다음에 결국은 웹서버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이게 접근하는데, 유저에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로직이 나눠 있습니다. 이 백엔드는 유저 쪽에 관련되는 그 로직을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백엔드가 있는데, 영어로 그냥 사용합니다. 백엔드. 백엔드는 이 데이터베이스와의 를 건드려요. 이걸 건드리는 게 이 백엔드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프론트 엔드가 있고요. 프론트 엔드가 있고, 백엔드고요. 프론트 엔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저 브라우저가 있죠.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HTTP 프로토콜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까지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웹서버라 그래요. 웹서버. 이걸 웹서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선배들은 지금까지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그냥 요 사이에 여기 요 프론트엔드 로직까지만 해서 여기 부분의 좁은 의미에서
HTTP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우버라든지 뭐 이런 그 스카이프라든지 뭐 모든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로직은 어디다 정의되어 있느냐면 이 백엔드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백엔드.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사람은 이제 개발자라고 하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 택시 동작하는 이 백엔드 로직을 어떻게 설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이것만 해가지고는 지금 컴퓨터 네트워킹의 앱을 이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좀 욕심을 내봤는데요. 아마존 KDP라고 있습니다. KDP, Kindle Direct Publication. 직접 출판하는 거죠. 아마존이 판매까지 책임져주는 유저가 책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면 원고를 주면은 책을 만들어주고 판매까지 해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이 KDP가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지는 못하고 한번 이것을 이용해보는 그런 과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용하는 것 자체도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은 내가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이용한다 하는 그 아마존 KDP를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과제는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추후에 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배우는 이 아마존 KDP, 이 백엔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되는 과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웹과 HTTP.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서버에 들어가면은 보이는 게 그 웹페이지죠. 웹페이지. 웹페이지는 여러 오브젝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웹페이지 안에 뭐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뭐 뉴스 텍스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동영상도 이렇게 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동영상. 이것들이 한 페이지 안에는 여러 오브젝트들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들은 이게 HTML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문서를 이제 그 웹 브라우저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도 있을 수 있고요. 자바 애플릿을 통해서 뭔가 그림을 그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오디오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웹페이지는 이 전체를 설명하는 베이스 HTML 파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여러 오브젝트들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HTTP를 만들 때
그 오브젝트 하나하나마다 URL이라는 그 주소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드레스블 그러는데요. 접근합니다. 그래서 URL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 호스트 네임, 그 서버 네임이죠. 서버 네임과 그 다음에 그 서버 안에 어떤 디렉토리 안에 어떤 형태의 파일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패스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RL은 그 호스트 네임과 패스 네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HTTP는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앱이라고 부르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고, 동작하는 방식이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개의 모델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고요, 서버는 웹서버입니다.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나왔나요? 그렇죠. 이렇게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퀘스트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파일을 달라 그런 뜻이고요. 서버가 찾아서 리스폰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 브라우저에서 이 서버에 그 병렬로, 그러니까 이 서버는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요구를 받아서 그 원하는 파일을 찾아서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HTTP 프로토콜입니다. 기능적으로 다시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클라이언트 파트고요. 유저 브라우저 쪽이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 사이가 이제 HTTP로 작동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요. 이게 이제 서버거든요. 이게 이제 웹 2.0인데 이 웹 3.0은 또 달라집니다. 암호화폐 쪽 가면 또 달라지는데, 이게 웹 2.0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가 있습니다. 백엔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은 과거에는 이 부분, 요 부분 조금 흉내내 봤어요. 요거를 조금 흉내내 봤는데, 그냥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만들어서 실행시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쪽이 어떻게 이걸 전체를 봅니다. 아니면 뭐 이거까지요. 이거를 아마존 그 책 출판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과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 내가 고민을 좀 더 하고 과제를 내주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이게 아마존 KDP 책 출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는 TCP로 작동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전달 계층 다시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죠.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TCP가 있고 하나는 UDP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마다 TCP를 사용할 수도 있고 UDP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HTTP는 TC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HTTP 어플리케이션은 서버 쪽에서 보면은 이 포트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포트 넘버가 80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웰론 포트라고 해서요.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포트 넘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이기 때문에요. 먼저 서버와 브라우저 사이에 커넥션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되는 TCP 커넥션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TCP 커넥션이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서로 간에 HTTP 메시지를 보내고 받습니다. 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HTTP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폰스 받고, 그 리스폰스 받았다는 이야기는 원하는 URL에 서버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서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TCP 커넥션을 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TCP 커넥션을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의 TCP 커넥션을 열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TCP 커넥션을 끊고 이런 과정으로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의 특징은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stateless입니다. HTTP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어떤 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물론 쿠키 개념으로 그거를 이제 조금 보완해서 남기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쿠키 기본적으로는 HTTP는 stateless 전혀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온 그런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이제 프로토콜을 개발할 때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스테이트를 저장한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란 게 뭐냐면은 과거의 그 역사 기록이거든요. 그걸 모두 저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잡해 서버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웹 서버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저장하는 데이터도 데이터베이스가 많은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해와서 뭔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한 정보까지 다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이 공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그 기록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어렵게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서버나 이게 클라이언트가 이게 크래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고 서버도 마찬가지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깨져 버리면은 스테이트는 큰일 나게 다 쓸모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스테이트를 중요한 그런 정보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웹 3.0에서 보면은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여기 오면은 이 스테이트를 이제 진짜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웹 2.0과 웹 3.0의 차이가 있습니다. HTTP는 TCP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이야기했죠. TCP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입니다. 커넥션. 한글로 그냥 쓸게요. 커넥션. 먼저 커넥션을 설정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TCP를 이용하는 방법이 HTTP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면은 처음에는 non-persistent로 시작했습니다. HTTP가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이것을 이제 persistent로 바꾸게 됩니다. 그 non-persistent는 뭐냐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웹페이지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 하나를 데이터를 보려고 하면은 이것도 갖고 와야 되고요. 이 오브젝트도 갖고 와야 되고 이 오브젝트도 갖고 와야 되고 다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HTML도 갖고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퍼시스턴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모든 하나의 오브젝트마다 이 TCP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합니다. 열고 갖고 오고 닫고 열고 갖고 오고 닫고 TCP 열고 오브젝트 하나 가지고 오고 TCP 커넥션 닫고. 그래서 하나의 홈페이지 하나를 갖고 오려면은 여러 개의 멀티플 커넥션을 필요로 합니다. TCP 커넥션을 필요로 합니다. 열고 닫고 이런 것을 여러 번 필요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전체의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싱글 TCP 커넥션 한번 열었을 때 같이 다 보내자. 그런 개념으로 바뀐 게 이 퍼시스턴트 HTTP입니다. 먼저 non-persistent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non-persistent는 오브젝트 하나하나마다 TCP 커넥션을 열고 닫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URL을 갖는 곳에서 이 home.index라는 파일을 갖고 오도록 한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베이스 HTML인데 10개의 JPEG 이미지를 오브젝트들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먼저 HTTP가 먼저 TCP 커넥션을 열어야 되겠죠? HTTP 서버를 향해서요. 그러면은 이런 서버의 주소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80번
인터페이스 포트를 통해서 커넥션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포트 80번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버는 커넥션을 받아들이겠죠. 그리고는 그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줍니다. 네, 알려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죠. TCP 커넥션이 열린 상태에서 TCP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TCP 커넥션 소켓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이런 당신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디렉토리에 home.index라는 파일을 내한테 보내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미 그 커넥션을 열 때 이 주소는 사용되었죠. 서버의 주소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넥션을 통해서 이 디렉토리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HTTP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home.index 파일을 찾아서 리스폰스 메시지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소켓을 통해 TCP 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예, 그러고는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 메시지를 보내줬죠. 리스폰스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러고는 서버가 죄송합니다. 서버가 TCP 커넥션을 끊습니다. 닫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오브젝트라 그랬으니까 10개라 그랬죠. 10개의 오브젝트마다 계속 반복합니다. TCP 커넥션을 열고 닫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10개의 JPEG 오브젝트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non-persistent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그 HTTP에 대해서 라운드트립 타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TCP 커넥션을 먼저 열려고 하면은 하나의 이 라운드트립 타임이 필요합니다. 또 리퀘스트를 보내고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커넥션이 열린 상태에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 메시지를 받으려면은 또 한 번의 라운드트립 타임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보통 요 메시지 TCP 커넥션을 여는 메시지 셋업하는 메시지요. 요것들은 아주 짧기 때문에 리퀘스트도 마찬가지고 짧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타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리스폰스를 보내주는 이것은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미션 타임이 이것이 문제가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타임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non-persistent에서 오브젝트 하나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라운드트립 타임, 여기
하나 있었고요.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미션 타임, 요 시간만큼 파일 트랜스미션 타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만큼 오브젝트 하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persistent HTTP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non-persistent HTTP에 문제가 있었는데 오브젝트 하나를 갖고 올 때마다 2 라운드 트립 타임 이상이 소모가 되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마다 그 TCP 커넥션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OS에도 부담이 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도. 그래서 브라우저 입장에서도 여러 개의 TCP 커넥션을 열어야 되죠. 여러 개의 TCP 커넥션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이 persistent HTTP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한번 TCP 커넥션을 열면은 그냥 커넥션을 유지합니다. 오픈된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해요. 리스판스를 보낸 후에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가 TCP 커넥션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 TCP 커넥션을 통해서 다른 오브젝트들, 베이스 HTML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다른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 HTTP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 열려 있는 TCP 커넥션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 라운드 트립 타임 안에 해결이 되겠죠. 모든 오브젝트들을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토콜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의 폼을 형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개의 그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HTTP 메시지가 있고요. 리퀘스트 메시지는 보통 이제 이게 ASCII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ASCII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봐도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인코딩하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 라인의 첫 번째는 get, 이게 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이런 디렉토리에 이런 걸 달라. 그 다음에 HTTP 버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캐리지 리턴이 들어갑니다.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한 줄을 넘겨서 그 다음에 호스트, 서버의 이름, 또 한 줄 넘겨서 유저 에이전트, 한 줄 넘겨서 accept, 이거는 이제 텍스트도 좋고 HTML도 좋고 뭐 이런 다 좋다는 뜻이고요. 랭귀지도 뭐 잉글리시 뭐 이렇게 있고 인코딩 방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keep live 얼마 동안 TCP 커넥션을 유지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줄 더 이게 띄워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HTTP 리스폰스 메시지,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의 리퀘스트 메시지가 요거에 의해서 완료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일반적인 포맷으로 설명을 하면은 HTTP 메시지는
리퀘스트 라인 부분과 이건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고요. 헤더 라인,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줄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이게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고요. 리스폰스 메시지는 이제 여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리퀘스트는 여기서 끝나고요. 그래서 헤더라인 부분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HTTP 리스폰스 메시지를 보면은요, 여기 헤더라인 쪽이 있고요. 여기 헤더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뭐냐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그 파일이 여기에 서버가 찾아서 여기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HTTP 리스폰스를 보낼 때 스테이터스 코드는 뭐 205K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으면은 뭐 배드 리퀘스트, not found 그런 파일을 네가 요청한 파일이 없다. 그 다음에 뭐 당신이 요청한 버전이 지원되지 않는다. 우리 서버는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폰스 메시지에 스테이터스 코드로 포함돼서 가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이 205K로 스테이터스 코드가 표시되어서 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설명을 보면은 우리가 이 브라우저와 요 사이에서 작동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프로젝트는 이것만 구현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웹서버라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구현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파일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백엔드 쪽이 중요하죠. 백엔드. 그래서 11주차 수행 과제는 그 아마존에서 책을 출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쓰는 저자가 있고요. 저자가 책을 써서 이게 전체가 그 아까로 치면은 이게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거로 동작하는 그 아마존 KDP입니다. KDP. Kindle Direct Publication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책을 출판을 요청하면은 여기서 판매까지 하면은 독자들은 그 책을 사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돈을 지불하면은 이 돈을 지불한
돈을 지불을 하면은 책값으로 지불하면은 이것을 계산을 해서 자기가 뗄 만큼 떼고 얘한테 리워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책을 출판하려면은 뭐 출판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는 다 이 플랫폼 웹 서버죠. 이거 일종의 이 플랫폼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에 책이 출판이 될 수 있고 독자들이 바로 책을 사볼 수가 있고 또 돈이 그 책값이 수입이 집계되어 가지고 바로 가게 됩니다. 저자에게 보상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은요,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그 뭔가 물건, 예를 들어서 뭐 골프채 같은 거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공장은 중국에 있고요. 중국. 있고 그 나는 한국에 있고요. 네, 한국에 있고 이 아마존을 이용해서 고객이 골프채 구매 요청을 하면은 바로 그 중국에서 골프채를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납품을 하고 그게 이제 고객이 요청하면 바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내한테 이제 오고 똑같습니다. 이게도 사실은 책을 만드는데 책은 아마 이게 이제 숨겨져 있으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저렴한 아마 그 남미나 이런 쪽에서 만들 거예요. 인건비가 산 남미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이 책을 요청을 하면은 책을 일반 서점처럼 그 출판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하면은 바로 여기서 찍어서 바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우리 Kindle Direct Publishing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KDP라고 하는데요. 아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면은 내 은행 구자 한국의 우리 은행 구자 어느 쪽으로 누가 책을 사면은 그 로얄티를 내한테 보내라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뭐 이 책을 하면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그러면은 이제 이 같이 자기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KDP에. 그러면 여기 내가 이제 최근에 만든 책이거든요. 이 책이. 세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북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전자출판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페이퍼백,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잘려서 안 나오는데, 세 가지 종류로 책을 보통 만들어요. 하드카바라 그래서, 왜 책이 두꺼운 거 있죠? 카바가 두꺼운 거, 보관용으로 좋게. 하드카바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적당히 가격도 책정하고요.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페이지에서 KDP에서 책을 출판하고 싶으면은 이 책 하나 출판하겠다라고 이걸 크리에이션 하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뜨면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누르면은요, 어떤 책을 출판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자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페이퍼백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커버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잡지 같은 것처럼 시리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월별 잡지 같은 거 이런 거,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페이퍼백 만들기 이걸 클릭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퍼백 만드는 과정이 세부사항, 책 출판하는 세부사항, 그 다음에 책 내용, 그 다음에 권리와 가격 이거를 이제 설정하는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뭐 언어는 영어로 하겠다, 한국말로 하겠다, 책의 제목은 뭐고 부제목은 뭘로 하겠다, 시리즈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에디션 넘버가 있으면 이건 옵션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넣고 그 다음에 작가 이게 이름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책의 요약문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출판권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성적으로 뭐 그런 어떤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냐, no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령, 읽는 연령, 독자 연령, 이것도 옵셔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마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일본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두면 됩니다. 카테고리 이거는 이제 어떤 분야다, 뭐 IT 분야다, 뭐 보안 분야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체크할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로 컨텐트 북 이거는 뭐냐면은 책인데 그 공책 비슷하게 독자들이 그 책에서 뭐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지를 비워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라지 프린트 북 이거 이제 큰 프린트 북이냐 이거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예정 일자, 그 다음에 언제 세일할지, 보통 출판할 때 세일하면 되죠. 바로 출판하자마자 하고, 작성하고 이제 여기 세이브 앤 컨티뉴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내가 아직 내용을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넘어가지를 않아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콘텐트 내용물 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트림 사이즈, 뭐 마진, 블리드 뭐 이런 걸 이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책을 규격 같은 걸 정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트림 사이즈를 정해야 됩니다. 트림 사이즈는 이 책이 여기서 보여지지만은 책의 크기입니다. 크기. 실질적으로 책이 나왔을 때 피지컬, 물리적인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이 이거죠. 이만큼이 크기입니다. 너무 몰라. 이만큼이. 이게 책의 크기입니다. 책의 크기. 여기 이런 경우는 여기 한 가로가 6인치고 세로가 8.9인치입니다. 여기 구자가 안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6 곱하기 9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책 크기를. 예, 이게 이제 트림 사이즈고요. 그래서 트림 사이즈를 보면은 6 곱하기 9 이게 이제 책 크기가 15.24 곱하기 22.86cm입니다. 나는 이제 요거하고 요 두 개를 사용합니다. 요게 6.14, 9.21인치 요걸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의 종이를 이제 화이트로 할 건지 블랙 잉크고 블랙 잉크 할 때 그 우윳빛 색깔 크림 페이퍼를 할지 칼라 잉크에 화이트 페이퍼를 할지 이거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페이지 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미니멈 24에서 828 페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책이 뭐 이런 책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책의 표지 앞 표지가 되고요. 이게 책의 뒷 표지가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책의 등이라고 합니다. 등, 스파인, 등. 이게 이제 프론트 카바 이게 6 곱하기 9인치짜리이고요. 백 카바 6 곱하기 9인치 보통 이렇게 됩니다. 스파인은 이제 페이지 수에 따라서 스파인이 정의되는 거죠. 스파인이요. 세로는 똑같고요. 세로는 똑같고요. 네, 페이지 수에 따라서 책의 두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크기에 맞게 그 원고를 맞춰야 되잖아요. 원고. 내용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제적으로 나중에 그 통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아래 한글이라는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국내 그 워드 프로세서가 있지만은 지금은 내가 봐서는 그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드를 사용 안 하면은 국제적으로 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워드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한국 국산 제품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그 활동하기 위해서는 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드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이즈, 여기 워드에 보면은 레이아웃 화면이 있고, 여기 레이아웃 화면에서 사이즈로 들어가서요. 여기 사이즈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 뭐, 일반적인 그 레터 사이즈, 뭐, 이게 프린트하기 좋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들은 다 A4 사이즈, 이 프린트하기 좋게 파일을 만드는 거고, 책을 쓰는 거는 여기 들어갑니다. 5페이지 1이 들어가야 됩니다. 1이. 5페이지 사이트로. 책을 쓸 때는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 사이즈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이걸 정할 때 이제 내가 이게 15.6 23.39죠. 이게 6.214 9.4 9.21인치니까요. 가로 세로가 그러면 먼저 용지부터 먼저 볼까요? 용지 보면은 이제 사용자 크기가
너비가 이게 15.59, 그 다음에 높이가 23.39 여기 맞추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여백이 이제 위쪽 여백이 요 여백이고요. 요 여백. 아래쪽 여백이 요게 요 아래쪽 여백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 요게 안쪽이고요. 요 안쪽 요게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여백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백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머리글을 어디에 쓸 거냐, 어느 위치에 쓸 거냐, 바닥글을 어디에 쓸 거냐, 이걸 정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자 수, 줄수, 뭐 이것도 여기 정해주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그렇게 해서 원고를 다 만들면은요, 이제 책의 내용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내용을 이제 쭉 작성해야 되겠죠. 근데 특히 그 내용을 작성할 때는 워드에서 그 스타일 파일이라고 있는데 스타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내용을 보기 좋게 만들려면은 예, 그것까지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카바가 필요합니다. 카바. 표지요, 표지. 표지도 이제 그, KDP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툴을 제공해 줍니다. 표지 만드는 툴을요. 카바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사용하면은, 예, 거의 코스트가 저렴하게, 그 대신에 좀 노력은 필요합니다. 코스트가 저렴한 반면에 본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경우는 이게 전체가 이게 물론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고 표지 뒷면이고 이게 그 등이지만은 이게 사진 한 장으로 올린 거거든요. 자기 갖고 있는 사진 한 장으로 사진 한 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제목을 여기 두고 뭐 그게 이제 쓰고 부제목을 여기 쓰고 뭐 그다음에 뒷면에 글자를 여기 쓰고 뭐 다 ISBN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카바 크리에이터 그 툴이 해결을 해줍니다. 자기 컴퓨터에서 사진을 갖고 오기만 하면요. 예. 예, 많이 점프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파일을 만들어서요, 내용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올리면은 그 다음에 한번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책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사이에 표지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카바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표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은 안 했지만은 그 ISBN 넘버를 받아야 됩니다. 책 ISBN 넘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이제 그 아마존에서 ISBN 넘버를 부여를 하는데 한국은 그 우리 국립도서관에서 ISBN 넘버를 받아서 아마존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도서관에서. 이거는 이제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ISBN 넘버를 받는지 그게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ISBN을 받아서 그 아마존에 ISBN 넘버 입력하라 그러면 그걸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퍼블리시 하면은 바로 그 아마존에서 이게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데 출판이 되어서 판매가 시작되는데 예,
시작되는데, 예, 업로드하고부터 이 판매가 되는 데까지 걔들이 또 이렇게 사람이 관여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좀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에러가 너무 많다든지 뭐 그 에러 수정도 하고요. 텍스트 에러 같은 거 수정도 하고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 뭔가 뭐 잘못됐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진행 툴을 사용하다가 사람이 잘 몰라서 이상한 그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뭐 그런 경우 다 걸러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게 한 48시간 정도 문제가 있으면은 한 3일까지도 뭔가 걔들이 계속 에러 체크를 해주고요.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막 한 24시간 안에 출판이 됩니다. 하루 정도 안에 바로 출판이 됩니다. 예, 출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되면은 이게 판매 수익금이 바로 수익될 때마다 하나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통 한 달 후에 집계해가지고 한 달 후에 집계해서 수익금을 보내주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